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전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전북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손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급차가 멈춰서 있고 구급대원이 도로 위에 쓰러진 환자를 처치합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도로에서 50대 남매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0대 남성이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시간 뒤 영동고속도로에선 4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트랙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트랙터 운전자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2만 4천여 마리 규모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8시간 동안 대구 경북 지역 모든 양동 농가와 관련 업종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방역 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부산 지하철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활짝 열린 전동차가 계속 승강장에 멈춰서 있습니다. 열차가 다시 출발하기만 기다리던 승객 몇몇은 결국 지쳐 역사 밖으로 떠나고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군암역 승강기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2시 50분쯤. 이로 인해 군암역에선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30분 넘게 있다 나왔어요. 사람들 다들 짜증내죠. 정확히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한 군부대와 경찰은 의심물체를 수거했고 폭발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는 모형 비행기 한 대. 이윽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곤두박질 칩니다. 간발의 차로 차들을 비껴가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에 현장 목격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도 안전펜스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는 차량 5대가 추돌하며 4명이 다쳤습니다. 정체 상황에서 승합차가 앞서가던 다른 차를 들이받으며 연쇄사고로 이어진 건데 현장 수습을 위해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이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다가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휴일이라 근무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과 곧 다가올 거부권 정국,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며 각종 협정과 MOU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경제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자원 협력과 현지 개발을 주고받으며
사회 문화 교류까지 늘려가자는 K-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중앙아시아 3국 모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보유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의 지평을 계속 넓혀 나아가야 합니다.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앞엔 그동안 쌓인 국내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귀국 직후인 오전부터 각종 사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의료계 총파업 관련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야권 등 국회 상황도 점검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초엔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만큼 조만간 거부권 전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순방 기간에도 민주당 힘자랑은 거부권의 명분만 키우는 거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도 핵심 점검 사안입니다. 5박 7일의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모레 국무회의를 통해 순방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개원 3주차를 맞은 22대 국회는 원구성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 자체 특위와 야당 단독의 국회 상임위로 둘로 쪼개진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요? 강민경 기자입니다. 11명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도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자체 당특위 16개를 만들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종부세, 의료개혁, 동해심해 가스전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다루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재정 세제 개편 특위 활동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의회 정치가 이례적으로 2개의 국회로 나뉘어서 각자 도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한 실효적인 입법정책 성과를 낼 수 없고 민주당 또한 독주만으로는 국회 파행의 책임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벗어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극적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고 일단 이번 달까지 협상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야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여당이 자연스럽게 보이콧을 끝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표결 뒤에 또 다시 여당은 원외 투쟁을, 야당은 단독 국회를 계속하며 대치가 장기화할 공산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이 다음 달 말쯤 새 당대표를 뽑고 나서야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옥행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까지 4개 사건 재판을 받게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출석하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을 윽박지르고 길들여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법치를 산산조각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여권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들도 독재자의 예행 연습이냐, 귀를 의심했다, 조폭 같은 막말이다 등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걸 놓고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 검사 탄핵, 법원의 영장 발부권 제한을 주장하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공작을 벌이는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언론 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다며 여당의 비판은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수사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원구성 대치로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의혹을 둘러싼 공방까지 격해지면서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민간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도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이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게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경찰 이첩을 강행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수사하겠다면서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했다는 의혹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한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혐의자를 줄이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본부는 애초 재검토 초기 보고서에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재검토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수사해달라는 취지를 이첩 서류에 담았다는 조사본부 관계자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가 자발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단서를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기록에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사망 1주기가 다 돼가도록 공수처 수사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등 윗선부터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여권은 오동훈 공수처장과 최근 면담을 통해 최상병 1주기인 다음 달까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특검법 재추진을 공식화한 야권은 오는 21일 국회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의혹 관계자들에게 대거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역대급 참여율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휴진 신고를 한 병원과 의원은 전체의 4%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에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역대급 휴진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투표율이 60%를 넘겨 역대급인데다 휴진 찬성률은 70%를 넘겨 의사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는 겁니다. 전국 의사들의 투표로 2000년 의학분업의 투쟁 열기는 뛰어넘는 압도적인 참여와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하지만 정부는 실제 휴진을 하겠다고 신고한 병원과 의원은 1,400여 곳으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실제 휴진에 나설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년 전 의대 증원 반대 집단 휴진 당시에도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10% 정도였습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휴진 동참을 선언했지만 실제 환자 불편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중환자 등 필수 진료는 이어가기로 한 데다 분만과 아동병원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휴진 불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대병원 등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 비대위 측은 현재까지 진료 일정 조정 등을 통해 휴진 참여 계획을 밝힌 교수는 전체의 40% 정도인 4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실제 문을 닫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또 그에 따른 환자 불편은 어느 정도일지를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휴진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본격화할 의료계 전면 휴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의사단체들이 휴진 계획 철회와 전공의들이 복귀를 재차 촉구하고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휴진 불참을 선언한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회의에서는 의료계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 가동 방안과 의료개혁 세부 내용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에 나섭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대 연건 캠퍼스에서 비대위 집행부 등과 만나 구체적인 의료계 요구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을 공개 저격한 전공의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두 단체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13일 일부 전공의가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의협이 전공의 문제에 손떼기를 바란다면 더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원해줬더니 고맙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컴플레인만 가득이라면서 원하지 않으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와 투쟁 전부 대전협에 맡기고 손 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의 이 같은 반응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 임현택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며 비판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광장에 차려진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오늘 인근의 기억 공간으로 이전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어제부터 진행된 1박 2일 추모제를 끝으로 분향소를 철거하고 이제부터는 시청 인근 건물 1층에 마련된 기억 소통 공간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그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유가족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분향소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자 22대 국회에 다시 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사고 이후 유족 측은 원인 규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재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유족 측은 운전자 과실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달리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현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못.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정부인 공정위에서
반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입법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 거죠. 산업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 하나는 입법례가 없다, 두 가지였는데 결국 유조 측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올해 3월 유럽연합 EU에서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하나하나 증명해내는 모든 과정이 사실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똑같은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또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평가 결과 반영된 재판은 오는 18일 충청지법 강릉지원에서 속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호중 씨 측 변호인은 YTN에 지난 13일 김 씨와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가 합의를 마쳤다고 전해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앞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9일에서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고 검찰은 조만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날에도 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전 직장 동료 사이이며 4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우선 A씨를 석방 조치하고 접근 금지를 포함한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12.2원이 내린 1,654.8원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1,483.8원으로 전주 대비 13.8원 내리며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름 특수를 누리는 서울 4대 특급 호텔 빙수 평균가가 11만 원을 넘어서며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고물가에 팍팍한 서민들은 지하철역 천원빵 매장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는 등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라진 무더위에 호텔에서 빙수를 즐기는 이른바 빈캉스 시즌도 앞당겨졌습니다. 시그니엘 서울 79층. 탁 트인 하늘을 떠먹는 듯한 이 빙수 한 그릇 가격은 13만 원. 지난해보다 3천 원 오른 국내 최고가로 식은땀과 손부채를 부르는 수준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에서 파는 애플 망고 빙수도 12만 6천 원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제주 망고 빙수 원조인 신라호텔도 지난해보다 4천 원 올라 10만 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서울 4대 특급 호텔 가운데선 웨스틴조선 딱 한 곳만 10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주재료인 제주 망고가 워낙 비싸
빙수값이 천정부지란 게 호텔 측 설명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추억을 사겠다는 선택적 소비를 비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다만 20만 원을 찍기 전에 먹어야겠다는 자조가 나올 만큼 고공행진이라 나를 위한 사치로 각광받는 스몰 럭셔리도 이제 더는 작은 지출로 여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땅 밑으로 내려가면 정반대 모습이 펼쳐집니다.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원빵 매장엔 지갑 홀쭉한 시민들 관심과 발길이 급증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으론 버거운 점심 걱정에 매일 집밥 도시락을 싼다는 SNS 인증도 본물입니다. 메뉴판 가격을 안 보고 시키는 사람이 성공한 자란 씁쓸한 시대상 속에 소비 패턴의 양극화도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음식료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용잔고가 급격히 증가해 이른바 비투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그제기는 혜택 제과식품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1억 5,900만 원으로 불과 한 달 전보다 10배 늘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신용잔고가 한 달 새 402% 늘었고 농심홀딩스도 한 달 전보다 246% 증가하는 등 음식료주의 신용잔고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음식료식품 업종지수가 최근 한 달 새 26% 올라 업종 수익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현상 등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음식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에 있는 신포조선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전술 핵공격 잠수함 등 잠수함 관련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북한이 공언한 북방역 발전 계획대로 추가 위협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수중 핵공격이 가능하다며 공개한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입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수식을 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도 공개됐습니다. 핵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국 군사매체가 발사관 10개를 가진 특이한 구조를 두고 프랑켄슈타인 같다며 혹평했고 우리 군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발사 시험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산하의 북한 전문 사이트가 최근 5주 동안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김군옥 영웅함을 비롯한 잠수함 관련 활동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여름 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의 해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함정들의 활동과 성공 여부가 앞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술과 SLBM의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정은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라도 반드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푸틴의 방북의 예정도 있기 때문에 방북 일정 때 아마 하기보다는 그걸 지나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풍선 살포 이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 맞서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주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기간에 한중 외교 국방 당국은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중 양국이 안보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양국이 이번 주 서울에서 외교안보 전략대화를 개최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개최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공교롭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주간에 열리게 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핵 문제나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해서 중국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북러 밀착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중국의 역할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미중 갈등 속에 있는 중국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자 크게 반발했고 북중러 연대와 거리를 두려는 중국의 태도에도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우리와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미묘한 역학관계가 이번 논의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 접촉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고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들의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오는 11월 AI 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책이 아닌 태블릿 PC를 앞에 놓고 앉은 아이들. 각자 수치를 입력하면 결과가 모여 칠판한 모니터에 나타나고 계산 연습은 태블릿으로 진도에 맞춰 해나갑니다. 내년부터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도입됩니다. 최근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실제 사용에 문제는 없을지에 대한 현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에 활용되는데 AI를 통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는 하이테크적인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따뜻한 하이터치가 함께 만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8월 제작 완료하면 종이 교과서처럼 검정 절차를 밟은 뒤 11월에 공개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하고 2028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사들도 아직 AI 교과서를 접하지 못했는데 6개월 안에 시스템에 익숙해지긴 힘들 거란 걱정입니다. 결국 사교육의 문제풀이 교재와 다름없이 쓰이게 될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기 의존이나 어떤 게임 중독 문제, 그리고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외의 활동에서 흥미를 급격하게 잃는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학생들의 성취도는 물론 생각, 공부 습관까지 엄청난 빅데이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970년대 산부인과 병원의 모습과 의료생활사를 재현한 이기려 산부인과 기념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다시 개관한 건데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 기능을 더한 복합 체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최초의 보증금 없는 병원.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인 1960년대에는 치료비를 내지 않고 사라지는 환자 탓에 보증금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인천에 개원한 가천대 설립자 이길려 총장은 치료가 먼저라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당시 병원 그대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진료실과 치료실은 물론 지게에 산모를 태우고 온 대기실도 재현했습니다. 2층에는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입원실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수술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의사가 꾸민 어린이에게는 남다른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낳는 게 신기해서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의사가 더 하고 싶어요. 지난 2016년 개관 이후 10만 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구조 보강을 하는 참에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5개 층을 높여 체험관과 전시관 등을 더 만든 겁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한 체험관은 어린이 방문객에게 큰 인기입니다. 저는 그냥 기념관이라고 생각하고만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했던 의사의 모습이 저출생 시대와 최근의 의료 사태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하거나 뜻을 모은 이들이 동참해 고향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온정의 손길을 내밀며 꿈의 날개를 펼치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선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쌀 수백 포대와 책 2,000권을 담은 상자들이 광장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쌀 포대를 차에 싣거나 등에 지고 하나둘씩 가져갑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7톤이 넘는 쌀과 감자, 도서 등을 기증하는 자리입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나중에 경찰이 돼서 아주 멋진 일을 할 거예요.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저희 공부하는 데 쓰려고요. 보성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이 만든 지역 장학재단이 매년 취약가정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성군 33개 학교 학생 가운데 430여 명에게 장학금 1억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보성 지역의 인재 양성과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설립된 매천 장학재단이 오늘 제4회 장학금 수여식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자는 광주 문화신협복지재단도 13년째 도움이 필요한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줘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은 출향 인사들이 대거 기부 행렬에 동참하면서 160억 원의 기금을 모으고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최근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오가는 선박을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면서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중 무역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해상 운임이 더 오를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2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항구가 몰려드는 선박을 소화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엔 통상 하루 정도면 화물을 처리했지만 요즘엔 일주일씩 대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을 땐 50만 개에 이르는 컨테이너가 발이 묶여 있습니다. For consumer, you and I, it's really a case of how high will the spot rates go up. We will have Christmas goodies which may cost a lot more. 싱가포르의 병목 현상은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의 30%가 오갔던 홍해의 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홍해를 오가는 선박을 겨냥해 무차별 공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해운사가 홍해를 포기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물동량은 70% 넘게 감소한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화물은 50%나 늘어났습니다. 희망봉을 돌아온 대형 선박들은 대부분 중동의 항구를 피해 싱가포르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최근엔 후티 반군의 공격이 더욱 대담해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폭 기능이 있는 해상 드론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도시 두 곳을 직접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ونفذ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والقوة الصاروخية و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업체들이 서둘러 제품을 밀어내면서 화물 운송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 컨테이너 운임은 2달 넘게 가파르게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극심한 가뭄으로 마비됐던 파나마 운하가 올가을부터는 정상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토론 날짜가 오는 27일로 잡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런 시점인데요.
주간 방송사가 구체적인 토론 규칙을 공개했는데 두 고령 후보가 토론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건 펜과 노트 그리고 물 한 병뿐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 깎아내리기가 최근 수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Probably the dumbest leadership in the world. In fact, I think we should have, and I've called it, all presidents should have aptitude tests, IQ tests, or cognitive tests.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뇌사 상태에 좀비가 떠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점잖게 응수하곤 했습니다. Donald Trump lost 2 debates to me in 2020. Since then, he hadn't shown up for debate. Now he's acting like he wants to debate me again. Well, make my day, pal. 이렇게 두 전현직 대통령이 주고받던 설전은 오는 27일 한자리에서 제대로 벌어지게 됐는데 첫 TV 토론을 주관하는 CNN이 세부 규칙을 정했습니다. 일단 토론 시간은 90분 동안입니다. 두 차례 중간 광고가 있는데 이때 캠프 관계자들은 후보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두 후보는 같은 단상에 서게 되며 단상의 배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됩니다. 토론 도중 발언 기회를 얻은 후보의 마이크만 켜집니다.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이나 메모는 지참할 수가 없고 후보들은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갖고 토론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되는데 사회자들은 시간 준수나 성숙한 토론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당대회를 치른 뒤 진짜 대선 후보가 돼 있을 오는 9월에 다시 한번 TV 토론장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타결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응답을 면밀히 살폈다며 일부 수정안은 예상했던 내용이라 조율할 수 있지만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내용과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의회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을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전국에서 극우의 부상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랑스를 사랑하기 위해 국민연합에 투표할 필요는 없다며 극우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동맹은 파리에서 25만 명, 전국에서 64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파리 7만 5천 명, 전국 25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안타 기계 NC의 손아섭이 역대 두 번째로 2,500안타 고지를 밟고 통산 최대 안타 기록도 눈앞에 뒀습니다. NC의 데이비스는 끝내기 투런포로 삼성의 6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0으로 뒤진 6회 삼성의 이성규와 이재현, 구자욱이 차례로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시즌 첫 3타자 연속 홈런. 5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티던 NC 선발 하트는 홈런 3방을 내주고 허무하게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NC는 7회에 반격했습니다. 손아섭이 오른쪽 담장을 넘겨 통산 2,50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은퇴한 박용택의 통산 최다 안타 기록에도 4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 하여튼 지금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지배한 건 데이비슨이었습니다. 7회 4대3에서 동점포를 쏘올리더니 4대4로 맞선 9회 말엔 140m짜리 대형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고 잘 나가던 삼성의 6연승을 가로막았습니다. 롯데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LG와의 4시간 55분 혈투에서 9회 나승엽의 결승타를 앞세워 9대8로 승리했습니다. 정보근이 4회와 7회 홈런 2방을 날렸고 박승국은 6대7로 역전당한 8회 재역전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하루 차이로 30승 고지에 올랐던 두산과 기아는 나란히 40승에 선착했습니다. 두산은 8회 김기현의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키움을 4대1로 꺾고 키움전 6연승, 최근 3연승을 달리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는 5회 소크라테스의 결승타로 KT를 2대1로 꺾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SSG는 신인 박지원과 고명준이 나란히 3안타 2타점씩을 기록하며 한화를 9대1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대전의 황선홍 감독이 복귀전에서 포항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포항 원정 경기에서 전반 14분 이동희의 자책골로 선취점을 뽑았지만 10분 만에 허용준의 동점골을 내줘 1대1로 비겼습니다. 대전은 10위로 올라섰고 포항은 3위에 머물렀습니다. 강원은 유인수와 야고, 양민혁이 한 골씩을 터뜨려 수원FC를 3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리며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광주는 후반 박태준과 엄지성의 연속골에 힘입어 김천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성승민 선수가 근대 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성승민은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개인전 결승에서 펜싱과 수영, 승마, 레이저런 합계 1,434점을 얻어 헝가리의 구지 선수를 1점 차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성승민은 10일 개주 경기에서 김선우와 금메달을 합작한 데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성승민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파리올림픽 출전도 확정했습니다. 우승 소감 들어보시죠. 세 번째 출전하는 세계선수권에서 그것도 개인전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서 너무 영광스럽고 제 자신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올림픽 전에 좋은 느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까지 안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짧으니까요.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불볕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내일은 31도로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이 빨간불입니다.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는데요.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9.9도, 청주 20.7도, 대구가 21.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세종 29도, 대구 31도, 창원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 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